자, 이번 시간에는 이제 회로망의 정리에 대해서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회로망의 정리. 회로망의 정리라고 하는 거는 이제 회로를 해석하는 데 그 유용하게 사용되는 그 도구들에 대해서 이번 시간에 이제 같이 알아보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이제 회로망을 해석하기 전에 이제 기본적으로 여러분께서 숙지하고 계셔야 될 내용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자, 먼저 선형 회로망이라는 것이 이제 개념이 나오는데, 자, 선형 회로망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 이제 보시는 것처럼 자, 선형 소자죠. 선형 소자로 구성된 회로를 자, 선형 회로망이라고 해요. 그럼 여기서 선형 소자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RLCG, 그죠? 저항, 인덕터, 커패시터, 그다음 컨덕턴스, 그죠? RLCG 등의 회로 소자가 전압 전류에 따라 그 값이 변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저항이라고 하는 것은 가변 저항을 제외하고는 어때요? 저항값은 딱 고정되어 있는 거죠. 그렇죠? 이런 것처럼 본래의 값이 변화하지 않는 것을 선형 소자라고 하고요. 그 선형 소자로 이제 구성된 이루어진 회로를 선형 회로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선형 회로망을 해석하는 데에 필요한 그러한 도구들을 이제 이번 시간에 본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전압원이라는 것이 나옵니다. 전압원. 그러니까 전압원이라고 하는 것은 전압을 공급하는 일종의 원천이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 보시면 부하에 흐르는 전류 크기와 관계없이 항상 전압원의 기전력과 같은 전압, 그러니까 일정한 전압원을 공급하는, 그죠? 그것을 이제 전압원이라고 하는 거죠. 전압을 부하에 일정하게 공급하는 기능을 가진 전원으로, 자, 이상적인 전압원은 내부 저항이 뭐할수록 적을수록 좋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상적인 전압원은 내부 임피던스, 즉 내부 저항이 얼마인 것? 0인 것. 이게 가장 이상적인 전압원이라는 거예요. 자, 이런 얘기죠. 자, 여기에 이제 회로를 하나 이제 그려놓고 한번 설명을 좀 드릴게요. 왜 이상적인 전압원의 내부 저항이 0일 때가 이상적이냐? 이거를 한번 자, 회로를 한번 그려봐서 설명 드릴게요. 자, 여기 직류 전원이 있다고 할게요. 직류 전원 이렇게 있고요. 자, 이 전원에는 이제 무엇이냐? 지금 내부 저항이라고 했죠? 자, 내부 저항이 이렇게 존재할 거라고요. 내부 저항이. 이런 식으로. 자,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전압 10V의 전압이 인가된다라고 할게요. 10V의 전압이 인가된 상태에서 자, 내부 저항이 예를 들어서 1옴이고 자, 여기 부하 저항을 예를 들어서 자, 9옴이라고 한번 할까요? 9옴. 자, 9옴이라고 했을 때 자, 지금 10V가 인가됐어요. 그러면 지금 이 내부 저항과 이 부하 저항은 직렬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전압이 분배돼서 걸리겠죠. 그렇죠? 그러면은 이 10V가 지금 인가가 됐으니까 이 1옴이라는 이 내부 저항에는 1V가 인가가 될 거고요. 그리고 이 부하 저항에는 9V가 이렇게 인가가 될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이렇게 전압이 분배가 돼서 그럼 이런 경우에는 10V가 인가됐는데 이 부하 저항 쪽에 인가되는 전압이 9V예요. 그러니까 이 정도까지는 좀 인정이 가능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 내부 저항과 이 부하 저항의 값을 자, 같은 값으로 한번 놔볼게요. 여기가 5옴이고요. 여기도 자, 5옴이라고 놔볼게요. 이렇게. 그러면은 이 내부 저항에 걸리는 전압은 몇 볼트? 5V. 여기도 마찬가지로 5V가 걸리겠죠. 그죠? 그러니까 10V가 인가가 됐는데 내부 저항이 커지면 커질수록 이 부하 저항에 인가되는, 그러니까 걸리는 전압이 어때요? 되게 작아지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상적인 전압원의 이 내부 저항은 뭐 할수록 작을수록, 적을수록 좋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내부 임피던스 얼마? Z가 얼마일 때? 0일 때가 이상적이라는 얘기예요. 이상적. 그래서 이 전압원의 이상적인 전압원은 내부 저항이 뭐 할수록 작을수록 좋다라는 거죠. 아시겠죠? 그래서 이 내용이 나온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전류원도 마찬가지죠. 전류원도 그 회로에 일정한 전류를 공급하기 위한 것이 이제 전류원이라고 하는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자, 일정한 전류가 유지되도록 자, 공급하는 기능을 가진 전원으로 이상적인 전류원은 내부 저항이 뭐 할수록 클수록 좋다. 반대죠. 그러니까 이상적인 전압원은 내부 저항이 작을수록 좋았는데
이 전류원 같은 경우에는 내부 저항, 내부 임피던스가 뭐 할수록 클수록 좋다라고 했어요. 자, 이것도 한번 자, 회로를 보고 좀 설명드릴게요. 왜 내부 임피던스가 클수록 좋은 건지. 자, 이제 보시면 이제 전류원 같은 경우는 이제 저항을 전류원은 자, 이런 식으로 이제 표시를 하죠. 전류원 같은 경우는. 근데 이 전압원 같은 경우는 이 전압원과 저항을 직렬로 연결을 했었지만 자, 이번에는 어떻게 하냐면은 이 전류원 같은 경우는 병렬로 이렇게 자, 연결을 해줍니다. 그죠? 이렇게. 자, 이제 이 전류원을 이제 얼마의 그 전류가 지금 공급이 되냐면 10A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10A라고 가정했을 때 자, 이 저항을 자, 여기를 1옴이 그 내부 저항 1옴이라고 놓고요. 그리고 부하 저항을 여기를 이제 9옴이라고 놓을게요. 그죠? 이런 식으로 놓을게요. 자, 반대로 놓을게요. 반대로. 여기를 이제 9옴, 1옴으로 놓을게요. 자, 9옴으로 놓고 1옴으로 놓을게요. 자, 그러면 여기서 어떻게 되는 거냐? 지금 저항의 값이 지금 이 두 개의 저항이 병렬로 연결되어 있죠? 그죠? 그러면은 여기에 흐르는 그 전류의 값을 어떻게 구하냐? 지금 10A가 이렇게 흐르고 있죠? 그죠? 근데 지금 전류와 저항은 서로 반비례하기 때문에 자, 이쪽으로 얼마큼? 이쪽으로 1A가 흐를 거고 이쪽으로 얼마가 흐르겠어요? 이쪽으로 9A가 흐르겠죠. 그죠? 그러니까 저항의 비가 9대 1이니까 전류의 비는 그 반비례해서 1대 9가 된다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만약에 여기가 자, 이쪽이 지금 1옴이고 이쪽이 9옴이라고 한다면은 흐르는 전류가 또 반대가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가 9A가 되는 것이고 여기가 1A가 되죠. 이렇게. 그죠? 그러니까 전류원 같은 경우는 여기 내부 저항 자체가 작으면 작을수록 이 부하 저항 쪽으로 흐르는 전류의 값이 작아지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 전류원 같은 경우에는 이 내부 저항이 뭐 할수록 클수록 크다는 거는 결국 무한대. 그죠? 그러니까 여기가 이 저항값이 자, 무한대가 되면 이쪽으로는 거의 전류가 흐르지 않는다는 거죠. 이 부하 쪽으로 전류가 거의 다 흐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전류원 같은 경우에는 내부 임피던스가 뭐 할수록 클수록, 즉 무한대. 그죠? 내부 임피던스가 자, 무한대일수록 이상적인 전류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좀 이해만 하시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회로망의 그 해석하는 도구 중에 제일 먼저 나와 있는 것이 바로 중첩의 원리라는 겁니다. 중첩. 그러니까 중첩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이제 겹쳐진다라는 의미로 보셔도 되는데 여기 보시면 전압원이나 전류원이 몇 개? 한 개가 아니라 두 개 이상. 그죠? 여러 개가 존재하는 회로망에서 이제 각각 소자에 그죠? 각각 소자에 흐르는 뭐 전류. 그죠? 전류를 단독으로 작용하고 있는 각 소자의 전류의 총합과 같다라는 것인데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자, 이런 얘기예요. 회로를 구성을 해보면 뭐 이렇게 회로가 있고요. 여기에 이제 전압원이 하나가 있고 여기에 전류원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회로에 전압원도 있고 전류원도 있는 거죠. 각각 같이 두 개 이상의 전압원이나 전류원이 같이 있을 때 그때 만약에 이 저항에 흐르는 뭐 전류의 값을 알고 싶다라고 했을 때 바로 이 중첩의 원리를 이용한다는 거예요. 중첩의 원리를. 그래서 어떻게 해주냐면은 방법이 있어요. 자, 보세요. 자, 한 개의 전원, 그러니까 전압원이나 전류원을 취하고 선택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나머지 전원은 뭐 한다? 모두 없앤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한 번은 전압원을 남기고 전류원은 없애고 또 한 번은 반대로 전류원을 살리고 이제 전압원을 없앤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두 개가 나왔을 때 그 두 개를 합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이 저항에 흐르는 만약에 전류를 구한다고 하면 그죠? 자, 그러면 하나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예를 들어보면 지금 전압원 같은 경우는 여기 12V가 인가됐다고 할게요. 예를 들어서 12V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전류원 같은 경우는 여기를 뭐 6A라고 할게요. 그 다음에 여기를 뭐 2옴
여기도 2옴, 여기도 2옴이라고 자, 한번 할게요. 그럼 첫 번째. 자, 전화번을 지금 선택을 했어요. 전화번을. 그러면 전류원을 없애야 돼요. 그죠? 근데 전류원을 없앨 건데, 자, 이상적인 전류원은 뭐라고 했어요? 내부 임피던스가 무한대라고 했죠. 무한대. 그럼 임피던스가 무한대라고 하는 거는 전류가 거의 흐르지 않는다는 거죠. 그죠? 그럼 이러한 경우에는 어떻게 되냐? 전화번을 취했을 때는 전류원 쪽은 뭐 한다? 개방. 오픈. 그죠? 오픈되는 거예요. 오픈. 개방. 그러니까 회로가 끊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쪽으로 전류가 안 흐른다고요. 왜? 임피던스가 무한대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첫 번째, 지금 전화번을 선택을 하고 전류원을 지금 없앤 거예요. 그죠? 없앴어요. 그러면은 지금 여기는 폐회로가 구성이 안 됐잖아요. 끊어져 있기 때문에. 그럼 여기 이 옴에는 전류가 흘러요? 안 흘러요? 안 흐르겠죠? 그럼 회로는 이렇게만 회로가 구성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맞나요? 자, 그러면 지금 이제 이 저항은 의미가 없는 거예요. 여기 2옴이죠. 그리고 12V가 인가가 됐어요. 그러면은 자, 여기 전류가 얼마의 전류가 흐르냐? 자, 합성 저항은 4옴이죠. 12V가 인가됐어요. 그러면 전류는 얼마가 흘러요? 전류는 전압에서 저항을 나눠주면 되겠죠? 그럼 12V에서 4옴을 나누니까 여기는 얼마다? 3A가 흐르겠죠. 그죠? 그래서 전압원을 선택했을 때 여기에 3A가 흘렀어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자, 전류원을 선택을 하고 지금 여기가 6A라고 했죠. 자, 이번에는 전압원을 없앨 거예요. 근데 이상적인 전압원은 내부 임피던스가 얼마라고 했어요? 0이라고 했죠. 0이죠. 자, 내부 임피던스가 0이라고 하는 거는 바로 여기는 단락 상태. 단락이라고 하는 거는 여기 선을 이렇게 쭉 연결을 시키는 돼요. 쇼트, 단락 상태.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럼 지금 6A가 이렇게 흐르고 있어요. 6A가 흘러요. 그러면은 자, 여기 지금 단락 상태이기 때문에 이 저항과 이 저항은 병렬. 맞나요? 병렬이죠? 그럼 2옴과 2옴이니까 합성 저항은 1옴이죠? 절반이 되죠, 절반. 같은 저항 값이니까 1옴에다가 요 2옴을 더해주면은 총 몇 옴? 3옴. 그죠? 3옴이죠, 3옴. 자, 그럼 이렇게 돼요. 자, 지금 6A가 이렇게 돼요. 6A가 이렇게, 자, 6A가 흐르는데, 자, 여기 2옴이고 여기 2옴이에요. 자, 같은 저항 값이잖아요. 그럼 이 6A가 똑같이 절반씩 이렇게 인가되겠죠. 흐르겠죠? 그러니까 이쪽으로 3A, 이쪽으로 3A. 맞나요? 이게 6A가 이렇게 갔으니까. 그쵸? 여기 3A, 여기 3A. 그럼 아까 전압원을 취했을 때 3A 흘렀죠? 전류원을 흘렸을 때 3A 흘렀죠? 그죠? 그럼 이 저항에는 총 몇 A가 흐르는 거다? 6A가 흐르는 거다. 그쵸? 이렇게 해서, 예, 바로 중첩의 원리를 사용해서 이 저항에 흐르는 전류의 값도 구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그래서 이게 바로 중첩의 원리인데, 이제 시험에서 이 중첩의 원리가 자주 출제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 계산하는 방법, 해석하는 방법을 반드시 숙지를 좀 해주시고요. 이게 중첩의 원리입니다. 자, 그 다음, 자, 태분항의 정리입니다. 이 태분항의 정리도 마찬가지로 중첩의 원리와 시험에 자주 나오는 것 중에 하나예요. 이 태분항 정리. 자, 이 태분항 정리는 무엇이냐면은, 자, 보세요. 또 개념부터 볼게요. 자, 임의 회로망에서 부하 아래, 여기 부하죠. 부하에 흐르는 전류를 구할 때, 그러니까 이쪽으로 이 부하에 흐르는 전류의 값을 구할 때 부하를 제외한 나머지 여기 A단자 B, 그죠? A, B예요, 노드. A, B 좌측의 전원을 포함한 능동 회로부는 자, 어떻게? 자, 다음과 같이 대치된다. 이거죠. 이렇게 대치된다는 거죠. 그래서 등가 전압 VTH, 그리고 여기는 등가 저항 RTH. 그래서 VTH와 RTH의 직렬로 연결되어 있는 이러한 간단한 회로를 만든다는 거예요. 예? 그렇게 해서 바로 이 부하에 흐르는 전류를 구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일종의 예를 들면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여기 전압이 이렇게 인가가 되고 있고요. 자, 저항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부하 저항이 이렇게 있어요. 부하 저항이. 그때 이 부하 저항에 흐르는 전류의 값을 우리가 알고 싶은 거죠. 여기에 흐르는
예, 전류의 값을. 그러면은 이 전류의 값을 알고 싶으면은 여기서 합성 저항을 구하고, 그죠? 합성 저항을 구해서 이제 여기 전류 구하고 또 여기서 분배되는 또 전류 구하고 이렇게 구해줘야 되잖아요. 그죠? 그렇게 하지 말고 그 회로를 이렇게 전압 하나 그리고 저항 하나 이렇게 놓고 간단하게 변형을 시켜 놓으면 이 부하 저항의 값이 바뀌어도 이 전류의 값을 쉽게 구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럼 여기서 만약에 보세요. 자, 여기서 흐르는 전류를 이제 I라고 했을 때, 뭐 I, 여기 RL, 그리고 IL로 놓을게요. 그럼 IL이 어떻게 되냐? IL은 합성 저항 값이 이거랑 이거를 두 개를 더하면 되잖아요. 합성 저항이. 그러면은 RTH 더하기 RL분의, 여기 있죠. VTH. 이렇게. 그러니까 이 등가 전압과 등가 저항만 구해놓으면 쉽게 구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쉽게. 그래서 이 태분원의 정리를 이용하는 건데, 자, 하나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예를 들어서 자, 구하는 방법도 같이 설명드릴 거예요. 자, 만약에 여기가 지금 전압이 12V, 자, 12V가 걸렸다고 할게요. 그리고 여기 2옴, 여기도 2옴, 그리고 자, 여기도 한번 놓을까요? 저항을 하나 더 놓을게요. 이렇게. 자, 여기도 2옴. 그리고 여기는 뭐 3옴 이렇게 놓을게요. 그때 이 3옴에 흐르는 그 전류의 값을 한번 구해보자는 거죠. 그러면 지금 저항이 되게 많잖아요. 그죠? 상당히 복잡해요. 그래서 이렇게 전압 하나와 저항 하나로 이렇게 만들어 놓다는 거죠. 그죠? 자, 그럼 먼저 이 VTH는 어떻게 구할 거냐면, 일단 이 부하 쪽에 있는 이 부하 저항을 일단 제거합니다. 제거시켜놔요. 이렇게. 제거시켜놓고, 뭐 여기를 A, 여기를 자 B라고 놓을게요. A, B. 그때 이제 어떻게 구하시는 거냐면, 자, 지금 이쪽에 부하 저항 쪽을 오픈시켜 놨기 때문에 여기 이 옴은 의미가 없는 전압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VTH 같은 경우는 어디를 구하냐면 여기에 걸리는 요 A, B 여기에 걸리는 전압을 구해 주시면 돼요. 그러면 여기가 12V가 인가됐고 여기가 2옴이죠. 여기도 2옴이죠. 그죠? 그러면은 2옴 같은 저항이니까 이 12V가 똑같이 분배가 될 거라고요. 그럼 여기 6V, 여기 6V 되겠죠. 그죠? 그러면 바로 VTH가 이게 6V가 되는 거예요. 6V. 등가 전압이 6V. 그러니까 여기에 걸리는 전압을 구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2옴 똑같은 저항이니까 12V가 정확히 절반씩 걸린다고요. 그래서 VTH가 6V가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RTH. 이 RTH는 어떻게 구하실 거냐면은 이 전압원을 제거합니다. 그럼 전압원을 제거하면 뭐라고 했어요? 내부 임피던스가 0이기 때문에 어떤 상태라고요? 단락 상태. 자, 단락 상태가 되기 때문에 여기는 이렇게 쇼트가 됩니다. 쇼트. 이렇게. 그럼 RTH는 바로 여기서 이렇게 바라본 합성 저항을 구하시면 돼요. 이렇게 바라봤을 때. 네? 바라봤을 때. 그러면은 여기가 2옴이고 여기가 2옴인데 이 둘은 서로 병렬이죠. 병렬. 직렬이 아니라 병렬 연결이죠. 그러니까 2옴과 2옴의 병렬이니까 얼마가 돼요? 절반인 1옴. 그죠? 1옴이 되겠죠? 이 1옴과 요 2옴은 직렬로 연결되어 있으니까 합성 저항은 몇 옴이다? 3옴이다. 그래서 여기 RTH는 얼마다? 3옴이 나오는 거예요. 3옴. 자, 그리고 아까 여기 부하 저항이 아까 얼마로 났었죠? 아까 부하 저항을 3옴으로 났었죠. 3옴. 그럼 여기가 지금 3옴인 거예요. 3옴. 그러면은 지금 이 회로 6V가 인가됐고요. 여기 3옴, 여기 3옴. 그럼 총 저항은 6옴이죠. 6옴. 자, 6옴이니까 6V에서 6옴을 나눠주면 1A. 그럼 여기 IL은 1A가 흐른다. 이렇게 구하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실제 시험에서는 이 전류를 구하라고 안 나와요. 소방에서는 안 나와요. 무엇을 물어보냐면 이걸 물어봐요. VTH의 값이 얼마고 RTH 값이 얼마냐 이걸 물어본다고요. 여기까지 안 가요. 물어보는 게. 아시겠죠? 그래서 이 태분안의 정리에서 여러분이 아셔야 될 게 뭐냐면 요 VTH 구하는 방법 그리고 RTH 구하는 방법 이 두 가지만 알고 계시면 돼요. 다른 건 다 필요 없어요. 이 두 가지 구하는 것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방식으로 구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노튼의 정리인데 이 노튼의 정리는 이제 태분안의 정리와 거의 유사해요. 유사한 건데
지금 방법이 조금 다른 것 뿐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그 태분안의 정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화번이라고 보시면 돼요. 등가 전화번인데 이 노튼의 정리 같은 경우는 바로 등가 전류원 정리라고 보시면 돼요. 등가 전류원. 그래서 아까 그 태분안의 정리에서는 해보세요. 태분안의 정리에서는 VTH와 RTH가 어떻게 연결이 된 걸 구했었죠? 이게 직렬로, 그죠? 직렬로 연결된 그러한 형상이었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노튼의 정리는 자, 전압이 아니라 즉 VTH가 아니라 전류와 그죠? 노튼 전류와 이제 RTH가 아닌 노튼 저항. 이게 직렬로 연결되는 것이 아니라 병렬로 연결된 것이다. 그래서 이 태분안의 정리와 이 노튼의 정리는 서로 이렇게 상반되는 개념으로 보시면 되는 거예요. 상반되는 개념으로. 그러니까 VTH냐 아니면 노튼 전류냐. 그죠? 그리고 직렬로 연결했냐 병렬로 연결했냐. 그래서 이거를 회로로 한번 보시면은 아까 태분안의 정리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됐어요? 태분안의 정리는 이렇게 해서 VTH 그리고 여기는 RTH 여기는 이제 부하 저항 이렇게 났었잖아요. 그죠? 태분안 정리 같은 경우는. 근데 이 노튼의 정리는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자, IN 전류원 여기 전류원이 이렇게 있고요. 그리고 이 노튼 저항 이 저항이 직렬 연결이 아니라 병렬로 연결한다고요. 병렬로 이렇게 병렬로 연결해 주고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가 자, IN이 되는 거고요. 여기가 RN이 되죠. 노튼. 그리고 여기가 부하 저항.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태분안 정리. 이것이 노튼의 정리. 됐나요? 노튼 정리. 자, 이렇게 해서 이 노튼의 정리 같은 경우에는 뭐 이게 그동안 지금까지 뭐 시험에 나온 적은 없었어요. 없었지만 이 태분안의 정리와 노튼의 정리가 서로 상반되는 거다. 아시겠죠? 예, 그것만 조금 이해를 해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런 관계. 이거냐? 어차피 해석해도 똑같은 결과는 나와요. 이렇게 풀어도 결과값은 똑같이 나온다고요. 똑같이. 그래서 이 태분안의 정리와 노튼의 정리를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다라는 거. 그렇게만 이해를 좀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밀만의 정리입니다. 이 밀만의 정리는 자, 시험에서 저희가 시험을 이제 대비하는 거기 때문에 시험에서 이제 어떻게 나오는지가 중요해요. 그죠? 내용도 중요하겠지만 시험에 나오는 유형. 자, 중요한데 자, 지금 여기 보시는 식 하나 있죠. 이 식을 이용해서 자, 이 전압의 값을 이제 물어보는 문제들이 출제가 간혹 되고 있어요. 간간히 출제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 밀만의 정리 같은 것은 무엇이냐면은 여기 보세요. 다수의 전압원이 병렬로 접속된 단자에 걸리는 전압을 계산할 때 지금 보시면 지금 전압원이 지금 N개 2원, 2, 2N까지 N개의 전압원이 있죠. N개의 전압원이 있고 그 위에 임피던스도 있어요. 임피던스가 없는 경우도 있겠지만 자, 그때 자, 전압원이 거의 병렬 연결되어 있을 때 단자 AB에 나타나는 전압 여기 VAB죠. VAB 자, 단자 AB에 나타나는 전압을 구하는 그러한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좀 더 쉽게 구할 수 있다라는 거죠. 이 밀만의 정리를 이용해주면 자 이렇다는 거예요. 자 하나 예를 들어서 설명드릴게요. 예를 드는 게 더 이해가 잘 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실 거냐면 자 이런 회로가 있다라고 할게요. 이렇게 있다고 할게요. 자, 그때 이제 무엇을 구하는 거냐면, 마찬가지로, 자, VAB, 전압값을 이제 구할 거예요. 전압값을. 자, 그러면 지금 여기를 보시면, 지금 색으로 제가 구별해 볼게요. 자, 이 부분과 이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자, 여기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요. 이렇게. 그죠? 그럼 이 지금 세 가지는 어떻게 되냐면 서로 병렬로 연결이 된 형태라고요. 어떤 형태냐면은 이거랑 같아요. 여기 형태가. 그죠?
병렬로 지금 구성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다시 한번 그려보면은 이게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다시 그려볼게요. 이런 그림이 되는 거죠. 이 그림을 바꾸면 이렇게 그려지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전화번호는 지금 2개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저항이 3개가 있어요. 근데 지금 이 가운데에는 뭐가 없어요? 전화번이 없잖아요. 그죠? 여기 밑에 보세요. 전화번이 없는 임피던스는 전화번의 값을 뭘로 놓는다? 0으로 계산한다. 그러니까 없다고 보시면 돼요. 0으로 계산하시면 돼요. 이렇게. 자, 그러면은 자, 계산 어떻게 해주냐? 여기를 예를 들어 여기 12V, 여기 10V, 그 다음 여기 뭐 4옴, 여기 3옴, 여기를 2옴이라고 놓을게요. 2옴. 이랬을 때, 자, 어떻게 계산을 하시는 거냐면, 여기 보세요. 임피던스의 역수를 다 더했죠. 그죠? 임피던스의 역수들을 다 더했어요. 그 얼마라는 거예요, 여기서. V는? 자, 여기 4옴이니까 4분의 1. 자, 보세요. 자, 4분의 1 더하기 3옴이니까 3분의 1 더하기 여기는 2분의 1 맞나요? 그러니까 저항의 역수들을 다 더해주시면 돼요. 분모에는. 그럼 분자에는 자 Z1분의 2원 이게 뭐예요 이게? 이게 뭐 I1이죠 뭐. 그죠? 전류. 이것도 I2.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4옴이랑 12V니까 4분의 12 더하기 자 여기는 지금 전화번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전화번이 없을 때는 뭐라고요? 0으로 놓으라고 0으로. 그러면은 뭐 얼마가 돼요? 3분의 0인 거죠. 뭐. 그죠? 3분의 0. 그 다음 여기는 얼마예요? 2옴이고 10V니까 2분의 10. 이렇게 계산하시는 거라고. 맞나요? 그래서 이렇게 되게 복잡하게 생긴 뭐 전화번도 여러 개 있고 이렇게 병렬로 연결이 되어 있다. 그죠? 이때 이제 전압의 값을 구할 때 바로 이 밀만의 정리를 이용하면 손쉽게 구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죠? 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여기 이 저항에 흐르는 뭐 전류의 값이 얼마냐 이런 걸 물어볼 때 그럴 때 바로 이 밀만의 정리를 이용하면 쉽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 밀만의 정리도 이게 자주 나오는 그 내용은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회로망의 정리에서는 여러분께서 조금 관심 깊게 보셔야 될 부분은 딱 2가지예요. 중첩의 원리와 그리고 태분안의 정리. 이 2가지만큼은 확실하게 숙지를 하셔야 시험에 응할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중첩의 원리, 그 다음 태분안의 정리만큼은 좀 중점적으로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에는 이제 회로망의 정리까지 같이 공부해봤고요. 다음 시간에 이어서 또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